수업하죠. 자, 군사정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이고요. 연도로는요. 5.16 군사정변. 네, 장면 정부의 이 혼란함, 그죠? 누가 봤을 때? 네, 박정희 군사정부 봤을 때 혼란하다고 보는 거지. 네.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군정이 실시됐다. 이때부터 군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군사정부 이렇게 줄여서 군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있습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됩니다. 실시됩니다. 장면 정부는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여기는 실시됐다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함정을 되게 많이 파는 부분인데요. 박정희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 박정희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라고 하지 않는다고. 1차 경제개발. 박정희 군사정부가 했다는 사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정이양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사회가 안정이 되면 자신은 다시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근데 본인 갑자기 군복을 벗어버렸어. 군복을 벗고 다시 민간이 됐어. 민간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버렸네. 그게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에 단원제. 국회를 갖다 상원, 하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최초로 우리나라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런 개헌을 하게 되었다. 최초의 국민투표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게 된 게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가 결정되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이제 정부 시기에 이제, 그죠? 정책들도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보통 독재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뭐 정책이 아예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정책이 되게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정책이 되게 많아서 그게 시험 포인트가 돼요. 예. 잡아볼게요. 첫 번째, 한일 국교 정상화. 그렇게 데모하고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가 정상화됐다. 또 하나 잡으시면 돼요.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이제 65년이고요. 정상화 과정 중에 사건들이 좀 몇 가지 터지는데 62년에 김종필 오이라 문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김종필 오이라 메모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요거 하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예교 수장했던 사람들의 밀담 내용이 이렇게 메모하는 내용들이 취재 기자들에서 노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노출되지 않아야 할 어떤 예교 인포메이션, 즉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터진 사건들. 이때 이제 어떤 대일 청구권, 그다음에 경제협력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터져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됐던 부분이다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4년에 62년이고요. 64년부터는 이제 63 시위라고 해서 되게 사건이 커져가죠. 63 시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 그 다음에 민주화 인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게 됐다. 이걸 63 시위랍니다. 그리고 65년에 한일 국교가 정상화 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때 63 시위 때 우리가 계엄령 같은 거 내려지죠. 보통 경찰들이 이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데 군인들이 나타났던 것들이죠. 군인들이 나타났던 것들, 계엄령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령, 일정 기간 동안 군인들이 여기에 주둔을 하게 되면서 그 사회의 질서 유지에서 질서 유지를 하는데 힘을 쓰는 사람들, 이수령 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요청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참전하게 됐다. 꽤 오랜 기간이죠. 연도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 미국의 요청을 처음 출발했다. 처음 64년에 출발했던 것들이 이제 의료부대죠. 보통 6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의료부대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 사범들이 먼저 이렇게 64년도 이렇게 파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4가 앞에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식적인 이제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백마부대라든가 맹호부대 같은 경우에는 65년도도 나가죠. 백마부대. 요즘 좀 구사단입니다. 네. 말 그려진 애들 있죠. 맹호부대, 맹호사단, 맹호부대. 호라인 그려진 애들. 전투부대가 참여하게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였나요? 베트남에 참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브라운 각서입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브라운 각서라는 게 나오죠.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을 경우에 미국 애들이 우리에게 군에 대한 현대화, 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 요걸 약속한 게 우리 보통 브라운 각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브라운 각서가 만듭니다. 그 결과 베트남의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남의 나라는 전쟁에 되게 희생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 특수를 누렸습니다. 왜냐? 우리 국군에 관련된 물품들을 우리가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들,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1950년 6.25 전쟁 때 일본이 돈을 벌었거든요. 옆 나라가 전쟁 통해. 베트남 전쟁할 때 우리가 특수를 누리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불행이 곧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던 것들. 베트남 특수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돈을 많이 벌게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군의 전력도 상승하죠. 왜냐하면 미국산 무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그전에는 우리가 쓰는 무기가 이런 거였다고. M1 소총, 칼빈 소총들이었다고. 이런 게. 옛날에 재래식 무기였다고. 방아쇠 한 방땅에 한 방씩 나가는 거였다는 거야. 그리고 요 이후부터 어떻게 M16이라고 하는 한 방땅이 막 30발씩 따르륵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 요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기 M16을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군대 시절에 K1, 그 다음에 K2 이런 소총들로 좀 바뀌었죠. 자동화 소기로 바뀌었죠. 훨씬 더 견착력도 편하고 가볍고 이동할 때 편리해지죠. 선생님 군대 시절 이거 썼어. M16. 되게 무거워. 엄청 무거워. 정확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무거운 소총이야. 미국 애들 신체 조건에는 괜찮아. 그 애들은 등치 큰 애들이니까. 우리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무겁기도 하고요. 장거리 이동할 때, 훈련 받을 때 되게 힘들었던 부분. 자기 한 몸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이거저거 짊어 매지, 총 들어 매지, 그 다음에 모자 집어 쓰지, 그 두꺼운 거 쓰지. 고역이야, 고역, 이게. 특히 여름철 훈련 받아봐. 땀으로 범벅에다가 몸은 지치지, 체력은 떨어지지. 되게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M16이야. 선생님 별로 좋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군 시절에 M16에 대한. 그 다음에 한미 행정협정, 일명 소파라고 그러죠. 한미 행정협정. 한미 행정협정을 맺게 됐다. 소파.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별로 좋은 조약은 아닙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미군하고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조약 중에 하나가 한미 행정협정, 일명 소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이제 정치적 사건들 보겠습니다. 인혁당과 동백림, 있다는 거 정도만 하세요. 물어보진 않아요. 이 정도 있었다는 건 인혁당 사건, 동베를린에서 이제 간첩 사건이 있어서 한자로 동백림 사건이라고 불러요.
정치사건이 있다 정도만 하자고요. 그 다음에 삼선 개헌. 네, 삼선 개헌을 통해서 정권을 연장했습니다. 누구 닮아가고 있죠? 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닮아가고 있습니다. 7대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였죠. 네, 이게 1971년입니다. 1971년. 신민당의 김대중, 그죠? 공화당의 박정희. 겨우겨우 이겨요. 네, 겨우겨우 이겨요. 네, 71년 선거가 되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DJ가 박정희 대통령의 1차 경제개발을 비판하죠. 왜냐면 이때가 경공업 중심이었거든요. 언제 돈 벌겠냐는 얘기야. 인형에 눈깔 붙이고 가발 만들어서 파는 게 언제 돈 벌겠냐는 얘기야. 박정희가 요거 이후에 3차 경제개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경공업이 아니라 중공업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죠. 그래서 71년 대통령 선거 가장 큰 전환점에 있다. 우리 산업발전의 전환점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2년 유신체제가 발표됩니다. 유신체제. 그러니까 더욱더 정치 부분의 권력을 강화시키겠다. 요즘 독재정치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신정치. 가장 큰 문제죠. 예. 유신정치를 하기 전에 이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정리하면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죠. 닉슨 독트린. 즉 미국과 소련이 가장 최강의 나라들이었죠. 네. 이 나라들이 이제 냉전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네. 한자 영어로 이렇게 콜드워라고 하는데요. 네. 냉전을 끝내서 사이좋게 지내겠다. 그 결과 먼저 해야 할 게 뭐죠? 이 두 개 나라가 먼저 할 게 뭐예요? 군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군비를 좀 축소하겠다. 그 다음에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군비 축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미군이 되게 많이 와 있는데요. 미군을 좀 빼겠다는 거야. 출소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미군 상당수가 일본의 오키나와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 괌 기지로 미군 기지를 이렇게 괌은 미국 영이기 때문에 상관없죠. 미국령 괌 기지 같은 데로 이렇게 실제로 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좀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믿는 빽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71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정치가 아닌 비정치적인 기구적인 모임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비정치적 움직임을 좀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1960년에는 어떤 일이었냐면 체제 경쟁이에요. 체제 경쟁하는 시기예요. 무슨 얘기냐? 남과 북이, 그죠? 남과 북이, 즉 민주주의 국가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가가 어떤 나라, 어떤 시스템이 더 우수한 체제인가를 가지고 체제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여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그 이상의 것을 전혀 하지를 못했다는 거야. 야, 빨갱이들이 나라야 이게? 뭐 이런 식의 비판이었고, 전애들은 우리나라를 갖다 비판했겠죠. 이런 체제 경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비정치적인 부분도 움직임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이게 적십자회담이에요. 적십자회담 처음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적십자회담.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 7사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돼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그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이 북에 건너가서 7사 남북 공동 성명을 조율하고 발표해요. 그러니까 평양하고, 그죠? 평양하고 서울에서 동시에, 평양하고 서울에 지금까지 역사상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동시에 7월 4일 날 오전 10시에, 그죠? 오전 10시 동시에
예, 7차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7차 남북 공동 성명.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 어떤 화해 무드가 조성되죠. 그죠? 예. 화해 무드가 조성되죠. 고위급 회담이 막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10월 유신을 선포하죠. 이게 이제 독재로 가는 길이에요. 독재로 가는 길이에요. 네. 유신 헌법이죠, 쉽게 얘기해서. 유신헌법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독재가 되는 것들.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 애들도 이거 하나 하는 게 있어요. 12월에 신사회주의 헌법을 반포하죠. 신사회주의 헌법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이때 처음으로 주석이 되는 거예요. 예. 북한이 주석제로 바뀌어가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석이란 입법, 사법, 행정, 보통 3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지금의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 대부분 격식은 갖췄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권한은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이런 주석제를 노골적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이게 72년이에요. 그래서 10월 유신 선언은 왜 했는지를 잡아야 돼. 무조건 외우시면 안 돼. 선후 관계를 좀 잡아야 돼. 10월 유신을 왜 했을까? 자기 권력, 독재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헌법이었다. 초정부적이죠? 그죠? 초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정부를 초월하는 성격이라는 뜻이 초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신헌법. 막강한 법입니다. 엄청난 법입니다. 자, 그리고 유신헌법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긴급조치권이 하나 있었다. 긴급조치권. 보통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죠. 1호가 1974년에 처음 등장하죠. 이것도 연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조치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헌법 위에 군림합니다. 우리가 보통 헌법 이렇게 순서를 볼까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우리 법의 선후관계를 따지 항상 이렇게 배우시죠. 기초적인 것들.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잖아요. 그죠? 헌법 위에 군림하는 법이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긴급조치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데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든가, 응? 평화를 얘기한다든가, 뭐, 언론의 자유를 얘기한다든가, 무조건 구속. 아니, 사람이 입을 달고 나왔으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독재 정권이야, 뭐,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언론이 뭐해? 국가를 견제 좀 해줘야지. 뭐 하는 거지? 신문이 바보 아니야? 이런 걸 못하게끔 만드는 거야. 다 바보로 만드는 거야. 싹 바보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긴급조치로 다 입건되는 거야. 누구도 정부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유를 얘기하고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얘기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전부 다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도 몇 가지 정책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죠. 그죠? 미국이 손을 떼죠. 더 이상 희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여력도 안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자극받은 게 이제 학도국단이에요. 학도국단을 조직하였다. 학생들을 군조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방위대가 만들어집니다. 민방위대가. 우리 지금 전역을 하시고 지금 공부를 하신 분들 다 이해할 거예요. 현역 전역하고 난 다음에 예비군 훈련 받죠.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편입됩니다. 민방원을 편입됩니다. 민방위대를 편입됩니다. 민방위 훈련까지 하게끔 만들었다. 완전
일정한 나이일 때까지, 몸이 건강할 때까지는 군 조직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유신체제에 반발했던 인사들을 갖다가 처벌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73년에 김대중 납치 사건. 일본에 가 있던 호텔에 투숙해 있던 김대중이 납치됐죠. 납치돼서 태평양에 돌을 묶어가지고 빠져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전개됐죠. 미국 정보 첩보기관에서 이 사실을 알고 박정희 압력을 가지고 겨우겨우 김대중 납치 사건이 마무리됐죠. 그걸 풀려났죠. 대단한 부신이죠. 그 다음에 민청학년 사건. 줄임말입니다. 민청학년 사건. 좀 길죠. 민주청년학생총연맹. 긴급조치로 구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혁당 사건. 필요한 부분만 몇 개만 이렇게 적어볼게요. 인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그 다음에 3.1 구국선언. 76년에 3월 1일 날 기념회, 3.1을 1일 기념해서 명동성당에서, 명동성당 옛날에 민주화 성지였습니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주로 활동했던 부분입니다. 윤보선, 그 다음에 김대중, 이런 분들이 3.1 구국 선언을 하고 전부 다 긴급조치로 다 구속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신분계 보겠습니다. 야당의 총선 승리 1978년. 이때쯤 되면 통일주 국민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여기서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 유명한 장충체육관에서. 서울 중국에 가면 동국대학교가 있거든요. 동국대학교에서 좀만 더 가까운 데 보시면 장충체육관입니다. 여기서 체육관 선거를 했다고.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다고. 통일주 국민회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각 동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동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통일주 국민회의 대원이라는 명분을 뽑아가지고 1박 2일 또 2박 3일 투숙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 했죠, 말미에. 그 다음에 이제 붕괴된 또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2차 석유파동입니다. 2차 석유파동이 큰 문제가 됐죠. 1차 석유파동이 있었을 거고, 그죠? 70년대 초에 두 개 구분하시면 돼요. 70년대 초, 70년대 후반. 1979년에 보통 얘기하죠. 이건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달러를 되게 많이 벌었던 시기. 우리 기업들이 중동 국가에 가가지고, 달러는 그냥 쫄딱 망한 거. 전부 다 어디 가서 한 거죠? 중동 국가에, 즉, 오페크, 석유가 생산되는 그 단체를 갖다 오펙이라고 그러죠? 오펙 국가들이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생산량을 늘리느냐, 증량하느냐, 감량하느냐에 따라서 그 석유의 가격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이때 1차 때는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2차 때는 그냥 쫄딱 망했던 내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2차 때 박정희의 2차 석유 파동도 커다란 이기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사건, YH 무역 사건. YH 무역에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여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여성 직장이라는 얘기죠. 직장 폐쇄가 됐어요. 사업주가 직장을 폐쇄해버렸어요. 나 공장 안 할 거야, 앞으로 이런 거.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다음에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구 하나, 우리 약자들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민주당 당사를 장악하는 거지.
민주당 당사를 장악했다고. 이때 정부에서는 경찰이 투입됐다고. 경찰이 투입돼서 어떻게요? 이들을 강제 진압했어요. 강제 진압 도중에 여성 노조위원장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 경찰들하고 막 곤봉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이게 TV 뉴스에 막 반응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게 민심이 확 나빠지죠. 생각해봐. 우리 사회 가장 약자들이 여성하고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신체적 조건으로 봤을 때, 그죠? 남성에 비해서. 물론 더 건강한 여성분도 계시긴 하지만, 통상, 이 약자들을 이렇게, 강자들이 막 이렇게,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는 여성들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을 때, 그 잔인한 모습들이 되게 안 좋게 비춰지죠. 그러면 정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예나 지금 민심이라는 게 되게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심이 되게 안 좋아져요. 예,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게 YH 무역 사건이 서울에 터져 나온 사건 중에가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사건도 하나 터지냐면 김영삼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야당 총재이기도 했어요. 예, 이 사람은 제명해버렸어요. 잘렸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때 당시 대통령 권한 중에 하나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원 제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독재국가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제명돼 버렸다고. 이때 이제 문제는 김영삼 이분이 혼자 이제 대통령이죠. 이분이 그 지역구가 부산 경남 쪽이란 말이야. 부산 경남 쪽 해당되는 즉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동네 부경울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이 지역 민심이 되게 나빠졌어요. 민심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김재규가 그 당시 오늘날 치면 국정원이죠. 국정원에서 파견돼 가본다고. 민심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근데 민심을 살펴봤는데 최악의 상황이에요. 나서 보고하죠.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한다고. 김영삼 대통령 지금 현재 단식 투쟁하고 있고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지역민들 민심이 최악의 상황이 됐고 대통령 계속 독재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김재규는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하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달래기에서 청와대 뒤에 안가에서 파티를 하죠. 예. 간단히 술 먹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뭐 유명 연예인 뭐 심수봉 씨 아시죠? 가수. 그 다음에 학생 뭐 이하여대학교 뭐 메이킨이라고 하는 대학교 여학생을 갖다가 앉혀서 뭐 술을 따르게 했던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지. 이게 생각해봐. 뭐 술집 작부도 아니고 말이야. 응? 죄송합니다. 술 작부라는 거 쓰면 안 되겠다. 술집에서 일하시는 여성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아니죠. 이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합니다. 권총으로 시해해서 죽여버립니다. 이러고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 사망에 이르게 됐고요. 그죠? 그래서 박정희 중앙정보전에서 그 당시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하는 일명 11.6 사태, 10월 26일 사건이 해서 이걸 11.6 사건이라고. 11.6 사건이 터져요. 결과적으로 독재가 이제는 끝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겠죠. 그죠? 이때 서울에서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서울의 봄이 왔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죽고 그 뒤에 전두환이라고 하는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기 전까지 안정의 시대가 와요. 되게 슬퍼한 사람도 많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시기라도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울의 봄이 왔어요. 이해 가셨죠? 서울의 봄이라는 단어가 아마 사료로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박정희 밑에서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보고 배웠던 인사가 전두환입니다. 자, 봐요. 그럼 박정희가 시해됐다면 그 다음 인사가 최규하입니다. 이 당시 국무총리였거든요.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임명이 됐겠죠. 대통령이 당선됐겠죠. 최규하가 당선된 문제는 이게 허수아비 대통령이에요. 실권은 누구에 다 넘어가 있죠? 전두환과 같은 6.4 11기 동기생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일명 이거 또 12.12 사태라고 합니다. 네, 12.12 사태. 육사 11기 동기들이 뭐 노태우, 박준병 물론 11기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여러 인사들이 서울을 구테타를 점령해 버렸죠. 방송국, 국회의사당 모든 주요 기관들 다 점령해 버렸죠. 이게 12.12 사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도 체포돼요. 하극상이죠. 네. 세상에 투스타가 포스터를 잡아드는 게 어디 있어?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체포되죠. 네. 뭐 위아래 없어요, 이게. 네. 그 모든 권한을 전두환 같은 육사 11기 동기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죠? 서울의 법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 5개월도 채 안 되는 정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서울의 범식이 서울의 범식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유신헌법 폐지. 유신헌법이 폐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다 주어졌다. 유신헌법 폐지하자.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철폐해달라. 비상계엄 철폐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지만 듣지 않죠. 또 가장 핵심 인사와 태어난 인사가 신군부였던 전두환 퇴진도 요구하죠. 전두환 퇴진 요구하죠. 들어줄까요? 안 듣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김대중, 그 당시 여권의 김종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권력을 가진 부정축제자로 몰아버렸어요. 재산 형성에 문제가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축제다.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훗날 김영삼 같은 경우 가택연금, 전두환 정권에 행했던 이런 정책들이 힘들게 만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학교 학생의 간부들을 대학생들이 학생의 간부들을 체포 구속. 이게 극해지죠. 이게 터진 사건인데요, 이거 그죠? 강주에 터져 나오는 5.18 민주화 운동으로 터져 나오겠죠.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계엄군들이 그죠? 강주에 공수여단이라 보통 얘기하죠. 특공 공수여단이 진입하게 되었고, 강주의 시민들이 대항하기 위해서 파출소를 털어서 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하죠. 일명 시민군들하고 대치 상황이 연결됐고, 이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됐다. 이 5.18까지. 그죠? 그리고 전두환이 진압을 하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미국이 묵인해줬다는 거야. 응? 그 결과 80년대는 어떻게? 반미 감정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대학생들을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미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반미 감정에 대한 부분이 터져 나온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하고 미국 강주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미국 문화원이 있습니다. 미 문화원을 기습 점령해 버립니다.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 막 태극기 흔들고 있는 거예요. 부산, 서울, 강주, 기습 점령하는 반미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는 부분들이 문화원을 점령하는 부분들이더라. 그리고 전두환이 이제 군복을 벗죠. 박정희가 벗었던 거 똑같습니다. 벗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기구를 만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일명 이걸 국보위라고 얘기합니다. 줄여서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다 잡아.
그 1980년 8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예, 전두환입니다. 그리고 8차 개헌, 예, 추진합니다. 유신헌법을 일부 수정한 헌법이 되는데 이 헌법의 골자는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그리고 임기 7년입니다. 선생님, 대통령이 선출되고 헌법이 자년 임기를 대통령이 되는 거야. 최규하가 물러나는 다음에. 그리고 8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야. 자년 임기 채우고 뒤에 7년짜리 채우고 한 9년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10년에 진대 없죠. 왜? 앞에 쿠데타 일으켰던 세월이 시간이 한 1년 되더니 통상 한 10년 정도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됐다 봐야 돼요. 이때는 어마어마한 권력, 대통령이 권력 잡을 때 더 막강한 권력 다 잡는. 그러니까 언론을 다 통폐합하고 언론 완전 한 소리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군인들에 의해서, 정보기관에 의해서. 예, 이 시기 요겁니다. 대통령의 간선제, 체육관 선거하겠다는 뜻이고요. 임기를 7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87년에 민주화 운동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요구사항이 뭐야? 민주화 운동 요구사항이 대통령 간선제로 안 되겠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리고 임기도 너무 길어. 임기 몇 년 하겠다는 거야. 5년을 하겠다고 이걸 주장한다고, 요구한다고. 학생들 요구사항이 이거야. 민주화 운동 요구사항이 이거야. 그럼 대통령이 이거 들어줘야 되잖아. 전두환이. 이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전두환이 TV 앞에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호언 조치를 반표하죠. 헌법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지키러 타니까. 나는 절대로 이거 그대로 하고 싶은데 니네들 요구사항 나는 못 들어주겠는데 호언조치. 호언조치를 발표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호언조치 이후에 민주화운동은 들불처럼 더 커졌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커졌어요. 학생, 지식인, 종교인에서 이제는 직장인까지 참여하게 됐어요. 일명 넥타이 부대라 불러요. 일명 화이트 컬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복 입고 출근했던 사람들이 이분들까지 막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전 국민적인 저항운동에 부딪히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전두환이 그 다음 대통령 할 사람을 자기 육사 동기였던 노태우 씨, 훗날 대통령이 되죠. 노태우 씨가 TV에 나오죠.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야. 이때 당시 이제 당명은 민정당입니다. 민주정의당. 이름 되게 좋아요. 민주정의당, 민정당.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나와서 학생들이 시위하고 있는 민주화 인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TV에 나와서 이걸 수용하겠습니다. 어떤 걸? 요걸 수용합니다. 직선제약 5년짜리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추가됩니다. YS, DJ, JP를 정치해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영남지방을, 김대중, 호남지방을, 김종필, 충청도지방을 연고라는 정치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 한결같이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올 인사들이에요. 이걸 계산 다 때려봤더니 본인이 대통령 당선된다는 계산이 섰겠지. 그래서 훗날 이 세 사람들이 전부 다 새로운 당을 다 만들어서, 그죠? 각 지역에서 결과적으로 다 골고루 엠브리션 다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노태우가 가장 낮은 득표율이지만 대통령이 당선돼요. 근데 이 정권은 쿠데타 정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2.12 사태를 겪었던 인사들이 다 그 자리가 대통령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독재 어디 갔겠어요? 네, 이 정도 이렇게 전개의 과정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시기의 정책들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치점이 전두환 정권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자, 전두환 시기의 정책 중에 하나가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뭐가 정의사회죠? 본인은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지금.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권력을 쟁탈했잖아요. 근데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답니다. 그렇죠? 권력을 잡아서 무슨 복지사회를 하겠다는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교육대를 설치합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원래 취지는 그 동네에 약간 말썽 피우는 아저씨들 보통 우리가 땡땡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좀 정화교육 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공수부대들이 훈련받는 것도 훈련받다가 체력이 딸려 돌아가신 분들, 탈영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들, 엄청난 법적 근거 없이 잡아다 교육시키는 것. 이건 불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삼천교육대 나오면 무조건 전두환 정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 통폐합. 엄청나게 많은 신문사들이 다 통합됐습니다. 대표적인 방송사도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KBS 방송이 지금 1, 2, 2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지금 통합됐기 때문에 기존에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나는 것들이다. 통폐합. 그 다음에 기업 통폐합도 있어요. 언론 통폐합. 기업은 통폐합이 아니라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 닫는 기업도 있었어요. 보통 그게 이제 국제그룹이라 불러요.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기업이 날아갔어요. 이 기업은 특이하게 흑자기업이에요. 적자기업이 아니라 흑자기업이 문을 닫았어요. 은행에 보통 기업인들이 돈을 좀 빌려 쓰죠. 은행 돈 빌려 쓰지 않는 기업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은행의 압박을 가가지고 원금을 회수하게끔 만들었어요. 원금 회수 못해서 부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국제그룹. 그 다음에 삼호그룹. 이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를 주로 건축 쪽에 해당되는데요. 지금도 강남에 가보면은, 사모 아파트가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직 재건축 안 되고 있는 아파트들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있더라는 것. 그 다음에 유아정책. 일부 학생들, 교수들, 복직. 그 다음에 학도곡단 폐지. 아까 학도곡단 아까 만들었던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폐지, 전두환 정권. 그 다음에 좀 3S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3S. 전두환 정권 시기에 S가 3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S 3개 있다. 스포츠, 스크린, 스크린 영화를 얘기하죠. 섹스. 3대 정책입니다. 그 스포츠 결과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프로야구하고 프로 씨름이 처음 이제 등장했죠. 1982년에 프로야구 씨름. 프로야구는 총 6개 팀으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 씨름은 우리가 이만기라고 하는 스타를 만들어냈죠. 이게 뭐냐면 스포츠,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섹스 이런 부분들은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저기 빠지게 되면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들이 하나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 자유라. 그 전까지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어요. 특정인들 이해는요. 야간 통행금지 해제. 10시면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이거 다 해제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중고생들의 교복하고 두발 자유라. 예전에 다 까만색 교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까만색 운동화에 까만색 교복. 그 다음에 머리도 여성은 단발, 남성은 스포츠 머리, 아주 짧은 머리들, 군인들 하는 머리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폐지시켰다. 일종의 유화정책이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 3조 호황의 별표. 3조 호황에 지금 하고 있는 건 933쪽입니다. 3조 호황.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되고 국제 수지 흑자를 이룰 수 있었다. 이분이 경제를 잘한 게 아니고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국제 시장이 저유가예요. 기름값이 되게 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달러, 그 다음에 저금리.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다. 한계, 부정부패,
정권이 부정부패 정권이에요. 민주정권이라 볼 수 없지.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됐죠? 그게 6월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다. 이때 희생당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6월 민주화 운동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네. 영화도 나왔죠. 1988에서 영화도 나왔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이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문, 그 다음에 이한열 같은 경우는 체류탄이 눈에 직격탄으로 많이 해서 희생되는 사건들. 이게 이제 학생들을 더더욱 하나로 뭉치게 하는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7년에 6.29 민주화 운동이 선언으로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후보로 했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개헌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명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 전두환이 반대했던 걸 선언했다. 자, 6.29 선언에 대한 사료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4쪽입니다. 6.29 선언에 대한 내용. 첫째 주요 내용.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하겠다. 둘째,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경쟁을 공정하게 보장하겠다. 기타 이런 정도가 있었다는 정도.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권 때까지 됐고요. 조금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태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